미래의 내가 되는 7단계. 단순함이 복잡함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생각을 명료하게 다듬어 노력해야 된다. 노력 끝에는 보람이 있다. 단순한 생각에 도달하면 산도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잡스의 마스터 플랜은 언제나 세상에 영향을 미쳤다. 세상에 대한 영향력, 이것이 잡스가 1983년에 펩시콜라의 CEO 존 스컬리를 영유하면서 내건 조건이었다. 잡스가 스컬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질문은 남은 인생을 설탕물이나 팔며 보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바꿔보겠습니까? 잡스는 팀원들의 협력을 끌어내 그들이 세상을 바꾸는 몇 가지 제품을 엄선해 만들도록 지원했다. 그렇게 해서 애플의 지속적인 잡스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괴짜 같은 천재의 성은 전기작가나 심리학자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의 성공 전략은 단순했다. 잡스는 미래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명확한 태도를 지녔고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용기 있게 싸웠다. 또한 본질에 집중했다. 더 작게 하지만 더 좋게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양보다 질에 초점을 맞췄다. 제품 개발에 뛰어들었던 초기의 잡스는 매사에 신경질적이고 거칠었다. 그에게 리더십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런 성격 탓에 잡스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미래의 내가 되는 7단계를 확실히 믿고 따라갈 수가 있다. 배움 단계가 모두 그렇듯이 그의 과정은 골치 아플 수 있고 어두운 터널을 느껴지는 순간도 있다. 하지만 미래의 내가 튼튼한 안내자가 될 것이다. 그 길을 가는 과정에서 현재의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미래의 나는 동정심을 느끼면서 괜찮다고 할 것이다. 확실히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나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고 현명한 관점을 지닌다. 현실에 맞는 목표를 명확하게 내세워라. 셰른미의 절정은 단순합니다. 셰른미의 절정은 단순합니다. 강제 수용소에 수용된 빅터 프랭크는 동료 수용자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해서 그들이 내적인 힘을 얻을 수 있게 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왔다. 프랭크는 수용자들이 삶의 순간 목적을 찾도록 도운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눈앞의 현실에서 기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나 목적을 명확하게 정하도록 도왔다. 수용자들에게는 강제 수용소라는 현실에 맞는 목적이 필요했다. 프랭크에게 수용소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은 의사와 정신을 다시 그의 목적이었다. 그것을 다시 쓸 수 있는 것이 목적이었다. 수용소에서 해방된 후에 의사와 정신이 출간되면서 프랭클의 목적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주는 다른 것으로 바뀌었다. 미래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이 평생을 살아가며 인생의 중요한 목적을 찾으려고 시도한다. 마침내 그 목적을 찾을 때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살게 된다. 그러면 삶은 평온해지고 의미를 지닌다. 당신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당신의 모습과 삶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하지만 가치관과 관점, 상황이 변한다는 사실에 열린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잡스의 중요한 목표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적인 목표는 아이팟을 제대로 만들어서 출시하는 것이었다. 목표에 집중해서 과업을 완수하면 그 다음 목표에 초점을 맞췄다. 현재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당신이 지금 당장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 그 다음 단계에 어떤 일을 달성하면 놀랍고 짜릿하지 않겠는가? 미래 내가 되는 1단계, 즉 현실에 맞는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고, 그래서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고 프로세스와 목표를 단순하게 하여 엄청난 견인력을 얻도록 도왔다. 워크먼은 자신의 저서 트랙션에서 이렇게 말했다. 대부분의 기업이 1년에 너무 많은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실수를 범한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결국 이루는 것은 거의 없고 좌절하게 된다. 나의 고객 가운데 한 명은 처음 몇 년 동안에 많은 목표에 집착했다. 매년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면 그런 더 많은 달성만 된다면 당신을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으로 인도할 우선순위 3가지는 무엇인가? 이 3가지 우선순위가 10배의 복리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영역이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 영역에 가장 중요하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미래는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도 있다. 선교 활동이라는 인생의 나침반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 혼돈한 삶 속에서 빨려 들어갔을 것이다. 나는 고등학교 졸업증은 있어야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선교 활동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나는 가까스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또한 선교사가 되려면 다양한 기준에 도달해야 했다. 그래서 나는 마약이나 다른 함정에 빠져서 길을 잃지 않을 수가 있었다. 2010년에 22세 선교 활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나는 앞으로 5년 동안 달성할 3가지 목표를 정했다. 입학한 후에 2번째 학기에 나는 로렌을 만났고 8개월 후 우리는 결혼했다. 나머지 목표인 박사 학위 과정을 밟기 위해서 15군데 학교에 지원했지만 탈락했다. 하지만 탈락이 오히려 전화 위복이 되었다. 최고의 멘토 네이트 램버트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네이트와 함께 20편 가까운 논문을 작성하고 발표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지원했고 마침내 클램슨 대학교에서 조직심리학 박사 과정을 밟게 되었다. 2010년 박사 과정에서 등록한 후 난 앞으로 5년 동안 달성할 것을 해나가고 2015년 초에 박사과정 2번째 학기에서 나는 블로그를 시작했고 블로그를 시작한 후 2년 동안에 수백 개의 블로그 게시글을 작성했고 상당한 규모의 독자를 확보했다. 2017년 1월에 나는 첫 책에 대한 출판 계약을 따냈고 2015년 3월에 최고의 변화는 어디서 시작되는가라는 것이 출간되었고 2019년에 박사과정을 마치고 2권의 책을 더 출간하기로 계약했고 최고의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20년에 출간했다. 21년 앞으로 5년 동안에 달성할 내 목표는 3가지다. 가족, 첫째와 둘째, 셋째에게 최대한 집중하기. 책은 좋은 책을 출간하고 판매량을 늘려서 작가로서의 경력 10배 높이기. 재정은 순자산을 10배로 늘려 나와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장기적인 경제력 확보하기. 22년 나의 3가지 목표와 순서는 이렇다. 연결성, 회복, 함께함. 느린 삶을 위해서 가정과 함께하는 150일 쉬는 날. 책 2권 출판. 경제적인 자유에 도달하기. 12개월 안에 달성할 목표 3가지 순위를 매겼다면 이렇게 데인 설리번은 10배를 기준으로 삼으면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건너뛰는 방법이 즉시 보인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서 2022년 나의 재정 목표를 10배 높게 세운다면 나는 현재의 계획과 방식을 대대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분명히 현재의 계획과 방식으로는 10배의 목표에 도달할 수 없을 테니 말이다. 따라서 어떤 영역에서든 10배의 성과를 내겠다고 결심하면 훨씬 더 강력한 해법이나 직접적인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직접 만들어내야 한다.
2단계 덜 중요한 목표들을 제거하라. 우리는 장애물을 만나서 목표에서 멀어지는 게 아니다. 눈앞에 보이는 덜 중요한 목표를 추구하다가 진정한 목표에서 멀어진다. 게이먼의 산 전략은 효과가 있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소설가 중 한 사람이자 성인 만화의 선구자가 되었다. 게이먼은 자신이 정한 산보다 더 멀리 갔다. 그래서 미래나 아니 그 이상이 되었다. 당신은 현재의 삶과 습관, 결과에 전념하고 있는가? 지금은 이 책을 읽고 있다. 당신이 이 책을 읽고 있다는 것은 더 나은 결과를 원한다는 증거다. 당신은 새로운 일에 전념하기를 원한다. 구체적인 목표를 명확하게 정했는가? 그렇다면 이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라. 시급한 일들에 전념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가? 미래의 내가 되는 1단계에서는 현실에 맞는 목표를 명확히 정해 3가지 우선순위를 정했다. 그리고 각각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과 측정할 수 있는 과정을 계획했다. 도달해야 하는 산이 무엇인지 정하고 인생이라는 정문을 그려보았다. 이렇게 생생하게 그려본 모습이 당신이 원하는 미래일 것이다. 그 생생한 미래가 빅터 프랭클이 말한 삶의 의미를 주는 목적이다. 미래의 나를 실현하려면 자신의 목적에 100% 전념해야 한다. 필요에서 열망으로, 열망에서 알므로 나아가라. 하든지 말든지 해. 그냥 한번 해보는 건 없어. 요다. 호킨스의 의식지도에 있는 상위 수준의 감정을 더 잘 느낄수록 자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기가 더 쉬워진다. 반대로 하위 수준의 감정을 더 많이 느끼게 되면 삶은 마찰과 저항, 고통이 가득할 것이다. 이 지도에서 밑으로 위로 올라가는 것은 필요에서 열망으로, 열망에서 알므로 발전하는 과정이다. 당신이 무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에 대해서 건강해지려는 애착이 있는 것이다. 필요는 심한 결핍을 암시한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자신이 그것을 얻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머리로는 목표를 상실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감정이 목표를 실현하는 일을 방해한다. 그들은 미래의 나를 믿지 않는다. 그들은 풍요로움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제약에 갇혀서 자신이 바라는 미래를 감정적으로 거부한다. 무언가를 진심으로 원할 때 나는 그것이 이미 나의 것임을 알게 될 때까지 명상하고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하고 기도한다. 예를 들어서 나는 눈을 감고 가족과 함께 살고 싶은 집을 그려보면서 이미 그 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숨을 깊이 들이신 다음 꿈이 실현된 사실에 감사하며 숨을 부드럽게 내쉰다. 그러게 나는 수용을 들이마시고 감사를 내쉰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미 나의 것이 되었다는 완벽한 수용이다.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정말로 아는 것이 아니다. 스티븐 코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지 않다는 거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요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잘못된 질문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돈을 주고 음악을 사게 할까라고 질문하죠.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음악에 돈을 낼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파머는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요청함으로 얻는다. 그레이엄 스티브는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금융정보 전문 유튜버다. 영상이 시작될 때마다 그는 몇 가지 기발한 방법을 사용해서 영상을 보는 사람에게 좋아요와 구독을 요청한다. 가끔은 그런 요청에 30에서 60초 쓰기도 한다. 무언가를 요청한다는 것은 그것에 전념한다는 뜻이다. 구구절절 설명하지 말고 직접적이고 대범하게 요청해라. 청하라 그러면 받기 시작할 것이다. 원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요청하면 그것을 얼마나 빨리 얻게 되는지 놀라게 된다. 나도 그런 경험을 했다. 지난 3일 동안 나는 이메일을 확인하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제안하는 이메일을 읽었다. 지금 내가 찾고 있는 게 2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앞으로 책을 함께 쓸 공동 저자다. 나는 그 목표를 사람들에게 말했고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나는 매우 흥미로운 사람들은 메일을 받았다. 미래의 나를 자동화하고 시스템화하라. 자동화하고 어떤 일에 도전하든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최적화다. 목표를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 세분화하고 단순화해야 한다. 그 다음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을 모두 제거해라. 그렇게 최적화 상태로 만들어 놓다면 다음 단계는 최대한 자동화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특정한 소프트웨어나 프로세스를 활용하면 직접 관여하지 않아도 업무를 완수할 수 있다. 자동화를 설정해놓고 잊어라. 마지막으로 남은 업무는 다른 사람이나 전문가에게 아웃소싱해라. 당신의 업무를 아웃소싱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하지만 최적화와 자동화를 다음에 아웃소싱해야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아웃소싱하면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냥 그 업무는 그렇게 일단은 자동화 시스템에 해야 된다는 거죠. 시스템화하려는 말은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최대한 저항 없는 상태로 자동화해서 이상적인 활동으로 만들라는 뜻이다. 정말 피하고 싶은 결과가 있는가? 그러면 그 결과를 이야기할 만한 행동의 장벽을 세우고 저항을 만들어라. 어떤 변화를 주면 바람직한 효과가 지속할까? 한 가지 예로 소셜미디어 앱을 스마트폰에서 제거해보라. 그러면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이 사이트 저 사이트로 생각 없이 돌아다니느라고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다.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는 선택의 패러독스에서 많은 선택지를 가질수록 결정 피로로 이어지며 결국 후회할 결정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너무 많은 선택지를 갖고 있으면 집중과 전념이 어렵다. 결정의 기본은 기회 비용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미래의 나를 명확하고 단순하게 만들면 결정 피로 산만함, 덜 중요한 목표들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당신의 시간과 주의를 가장 중요하게 선택식의 전략적인 무시가 중요하다. 바깥 세상에서 무슨 일이 나고 있는지 점차 인식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작가 존 맥스웰은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일들과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당신이 정한 순위 세 가지 외에 다른 모든 일은 중요하지 않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은 미래 나와 상관없는 일들이거나 덜 중요한 목표이다. 나비 효과는 감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소한 일이 커져 전체 시스템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설명하는 경제 용어다. 한 예로 1995년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늑대를 다시 불어넣었던 일을 생각해보라. 70년 동안 사슴의 포식자가 없어서 사슴 개체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사람이 사슴을 통제하려지만 불가능했다. 사슴은 공원의 모든 식물을 뜯어먹었다. 늑대 몇 마리를 공원에 불어넣자 상황이 달라졌다. 늑대가 사슴 몇 마리를 잡아먹긴 했지만 그보다 놀라운 일은 사슴이 공원의 특정 장소를 피해 다녔다는 것이다. 특히 계곡과 협곡에는 사슴이 얼씬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시 그것에 불이 다시 나기 시작했다. 그리 됐네요. 그 불이 다시 나기 시작했다. 그러네. 멋진. 조 디스펜자는 뉴턴의 물리학은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 반면에 아인슈타인의 물리학은 결과를 유발하는 일에 초점을 맞춘다. 당신이 결과를 유발하고 있을 때 양자 세계는 당신의 생각과 에너지, 행동에 반응한다라고 설명한다. 당신은 어떤 일의 결과가 아니라 결과의 원인이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과거, 현재, 미래의 나에 대한 주도권을 키워나갈 수 있다. 시간에 대한 주도권을 얼마나 줄 것인가. 덜 중요한 목표에 내가 시간을
베끼지 않는다 이 말이죠. 미루는 태도가 저항의 대표적인 형태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쉬운 개의 내일로 미루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절대 교향곡을 쓰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교향곡을 쓸 거야. 그런데 내일부터 해야겠어 라고 말한다. 우리는 영혼을 발전시키는 사명이나 행동의 중요성이 클수록 그 일을 하는데 저항을 느낀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공격적으로 완수하라. 완벽하지 않더라도 공격적으로 일을 완수하라. 네. 인생에서 무언가를 이룰 계획이라면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0년 계획을 세웠다면 이렇게 물어야 한다. 어째서 그 일을 6개월 안에는 못하는가? 자주 세상에 내보내라. 형편없는 일들을 내보내라. 그러지 않더라도 내보내라. 지속적으로 내보내라. 회의를 건너뛰어라. 자주 그렇게 하라.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회의를 건너뛰어라. 하고 있는 일을 세상에 내보내라. 더 많이 투자할수록 미련하는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2003년에는 바람피 소가 온다를 출간했다. 이 책에서 고디는 더는 지루한 제품 생산과 마케팅을 반복하지 말라는 대담한 제의를 한다. 바람피 소가 될 수 있는데 어째서 갈색소로 나와 있는가? 하지만 대담해지고 돋보이는 일에 위험이 따른다. 고디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돋보이면 일부 사람은 당신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돋보이는 사람의 정의에는 주변의 비난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다. 모두의 박수를 받는 사람은 절대 없다. 소심한 사람이 바라는 건 그저 눈에 띄지 않는 것이다. 돋보이는 사람에게는 비난이 따르기 때문이다. 덜 중요한 목표를 포기하라. 당신을 미래의 나라는 산에 가까이 데려다 주지 않는 일을 전부 포기해라. 과거에 내가 투자했다고 해서 그 일을 붙잡고 있지 마라. 미래의 나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포기해라. 고디는 2008년에는 리더십을 다룬 트라이브즈를 출간했다. 2010년에는 린치 핀을 발표해서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린치 핀에서 고디는 세상에 내보내다. 이렇게 미완성의 예술을 세상에 내보내야 한다. 상품을 시장에 내놔라. 더 많이 내보내라. 고딘이 이렇게 말했다. 일을 일단 끝내고 세상에 내보내는 일이 때로는 타협처럼 느껴진다. 우리는 변화를 만들고 중요한 예술을 창조하고 최상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일을 시작한다. 그리고 마감일이 다가온다. 그러면 일을 중단해야 한다. 내보내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가?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세상에 내보내는 기술이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핵심적이고 장기적인 방법이다. 내보내라. 싱크 어게인에서 저자 애덤 그랜트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이 틀렸을 때도 기쁨을 느끼려면 분리가 필요하다. 나는 두 가지 종류의 분리가 특히 유용하다는 점을 배웠다. 한 가지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의 분리이고 또 한 가지는 자신의 정체성과 의견의 분리이다. 지속적인 완수에는 두 가지 기본의 원칙이 있다. 이 원칙을 일관성 있게 적용해서 실패에 투자하고 미래의 나를 향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라. 파킨슨의 법칙. 어떤 일이든 주어진 시간을 다 써야 끝난다. 어떤 일을 완수하는 데 3년이라는 시간을 계획했다면 그 일을 완수하는 데는 3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3개월 만에 끝내겠다고 생각하면 아마 그 시간 안에 완수하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80% 법칙. 완수가 완벽보다 낫다. 데인 설리번은 80% 하려고 할 때는 결과를 얻지만 100%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여전히 고민만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완벽주의는 미루는 태도를 낳는다. 80% 하려고 할 때 결과를 얻는다. 지금 미래의 내가 되라. 용기 있게 행동해야 자유를 얻는다. 타인캡슐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 내 친구 리 브로우는 해마다 1월 1일이 되면 1년 후에 자신이 말하는 짧은 영상을 찍는다. 미래의 브로우는 이런 말로 영상 편지를 시작한다. 브로우, 네가 이 영상을 보고 있으면 1년을 또 해낸 거야. 그 다음 미래의 브로우는 지난 1년 동안 일어난 일들을 하나하나 언급한다.
1년 후에 불어오는 그 영상을 보면서 자신의 예측과 얼마나 비슷하게 살았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1년 뒤에 볼 영상을 다시 촬영한다. 감사의 말. 최고의 변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저술하면서 나는 우연히 미래의 나라는 연구를 접하게 되었다. 나는 즉시 그 개념에 살을 폈고 그리고 언젠가 미래의 나를 스스로 쓰게 되리라고 직감했다. 이 책을 쓰기 거의 3년 전의 일이었다. 그때부터 내 생각은 온통 미래의 나라는 개념에 빠져 있었다. 우선 나는 미래의 나라는 새롭고 흥미있는 주제를 연구한 학자 한 사람으로서 학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특히 마틴 셀리그만, 등등등등등등에게 감사한다. 미래에 대해서 당신이 원하는 미래를 창조해 또 현재를 힘차게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Be Your Future Self Now. 자, 미래의 나와 더 깊이 연결돼서 지금 더욱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미래의 내가 어떤 모습인지 깊이 생각해보라. 그럼 풍요로운 은퇴 생활을 위해 계획을 잘 세워서 효과적인 투자를 하게 되며 열심히 운동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리고 일탈 행위나 자기 파괴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은 줄어든다. 가장 직접적이고 과학적인 지침서이다. 이 책은 미래의 나라는 개념은 단순하지만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 현명한 결정을 하려면 그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아야 한다. 어떤 결과를 바라는가? 그 결과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바라는 결과가 나오도록 행동해야 한다. 그것이 최고의 결정이자 행동이다. 원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거꾸로 가라. 목표를 향해 가기보다 목표라는 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라. 우리의 뇌는 저절로 그렇게 작동한다. 라고 했네요.